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5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어떤 사회가 변동되고 어떤 생활과 문화가 바뀌는지, 상속제도와 사회 풍속이 바뀌는 것은, 어, 고려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변동 속에서 서민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참고로 뭐 34차시 또는 조선 전기와 비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조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적장자 우대 상속 제도의 확대입니다. 적장자라고 하는 것은 몇째 아들, 그렇죠. 첫 장남, 장남을 중요시하고 뭐 차남 또는 딸에 대한 대우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양난 이후 향촌 질서와 민심이 동요합니다. 왜냐하면 양반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리학적 생활 규범을 좀 더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자가래 같은 유학과 관련된 책 우리 4단원에 나왔었죠. 그리고 향약 같은 것들 확산을 하면서 모계가 아닌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를 강화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 부계 중심이다 보니 적장자가 제사를 주관합니다. 우리 참고로 고려 때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차남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제사를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식이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적장자 중심이었고, 그리고 상속분에도 이 제사 주관을 적장자가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적장자 중심의 상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차남 이하의 아들이나 딸의 상속분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참고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아들이 없었으면 딸이 그걸 제사를 이어받고 했는데,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양자를 입양하는 것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되게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사료를 보면은 얘의 지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형은 종자이므로 신주를 세워 제사를 주관하지만 아우는 지자이므로 제사를 주관하지 못하고 다만 제사에 참여하거나 제사를 도울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모 자식 간의 정과 도리는 아들이나 딸이나 차이가 없지만, 딸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복양하는 도리가 없고, 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딸은 이제 시집 간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죽은 뒤에도 제사 지내는 예가 없으니 당연하죠. 적장자가 재산을 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재산을 아들과 동등하게 나눠주겠는가. 딸에게는 3분의 1만 주어도 정과 도리에 비춰볼 때 조금도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딸에 대한 어, 이야 떨어짐, 차남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혼인 풍속은 어떻게 보는가를 봤을 때 부계 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부가 곧장 신랑 집에서 생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쌤이 저번에 얘기했던 뭐 장가 가는, 언제는 많이 했죠? 고려 때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장가를 가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집을 갑니다. 시집 가는 모습. 이거는 조선, 당연하죠, 후기. 이걸 시집 간다라고 얘기해서 친가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게 친형제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친형제도라고도 하니까 뭐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부계 중심의 그 가족 문화가 만들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족보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막 족보가 있니 없니 막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양반 가문에서 조선 후기에 편찬을 하게 됩니다. 17세기 이전, 말 그대로 조선 전기에는 외가라든지 처가의 계보도 모두 수록을 하지만 17세기 이후에는 부계자손 위주로만 나간다. 그리고 남성 중심으로만 편찬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양반이다라는 걸 유지하거나 신분을 과시하죠. 그러니 일부 상민이나 천민이 요거를 위조하는 것도 나오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부를 가진 우리 양반전 저번에 봤을 때 이들의 양반을 사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이 족보를 구매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 일부 상민과 천민들이 신분을 상승하는 역할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조선 후기 신분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모습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제 신분 사회 모습과 다르게 이제 농업과 상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경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발달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일 거고, 어떻게 농업 생산력이 커졌느냐, 바로 이 모내기법입니다. 여기 모내기 하는 모습 보이시죠? 모내기법 플러스 이제 원래는 쌀 농사 자기네들 먹고 살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담배, 목화, 채소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한다. 상품 작물이라는 거는 갖다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네, 상품 작물 재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난 시간에 34차시에서 봤었던 고구마 같은 것들도 상품 작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농민들이 바뀌는데 일부는 부농층으로 성장을 합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소유하면서 그로 인해서 소득이 많아지니 부농층으로 성장하고, 이 부농층이 아까 말했던 뭐 족보 구매라든지 신분 상승 같은 뭐 공명첩 납속책 등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요. 하지만 대다수는 가난하게 살거나 이로 인해서 양반의 머슴이나 품팔이, 임노동자라고 얘기하죠. 말 그대로 일용직을 하면서 어렵게 살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상업도 발달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상품 작물 같은 거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많아집니다. 원래는 시전 상인만 있었는데 시전 상인을 넘어서 각 지방의 시장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시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일장 같은 것들이 이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일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이 서는 거지요. 그러면서 포구, 강가에 있는 포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은 것들 EX.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노량진 또는 서울의 마포. 요런 것들이 대부분 다 대표적인 포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상평통보. 요거 가장 중요합니다. 왜? 드디어 뭘 쓰기 시작했다? 화폐를 쓰기 시작했다. 화폐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내가 쌀로만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앞서 얘기했던 상품 작물의 재배 같은 것이 더 좋아지는 거죠. 상인층도 성장을 합니다. 경강상인은 바로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참고로 이제 다른 상인들의 조합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뭐 만상이라든지 의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내상 같은 이런 상단을 조직을 하면서 얘네들이 뭘 하느냐, 아예 대외 무역 활동까지 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는 것도 교과서는 없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시면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그리고 보부상이 등장을 합니다. 보부상은요, 여기 있던 오일장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장시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이 오일장에서 물건을 파는 모습들이 보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포구를 중심으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객주라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포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뭐 중개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숙박업 같은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모습을 보인다. 요거는 포구와 관련이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공업과 광업 같은 경우에 각각 민간, 국가가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주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민간 수공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인들과 연관이 있다. 상인과 결탁을 해서 상인들이 이 물건을 사주고 그걸 팔아주고 그 이득을 다시 민간 수공업한테 주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민간 광산 같은 경우에는 이 광산 개발로 인해서 덕대라는
전문 직업인이 생깁니다. 요거는 민간 광산을 찾아서 개발하는 개발자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등장한다는 거 중요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 이제 서민 문화입니다. 서민 문화가 어떻게 대두되느냐? 서민층의 경제력 성장하자 서민들이 아까 분홍 얘기했었죠. 그리고 서당 교육 확대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민 의식이 성장하고 그래서 서민 문화가 등장하는데 중위층 같은 경우에는 시를 짓거나 감상하는 모임을 조직하는데 그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사를 조직해서 자기네들끼리 왜냐하면 관직 제한 통청 운동을 했으나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끼리 그냥 양반 모습을 좀 하고 다니자라는 자기네들끼리의 모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으로는 자유로운 거, 그 다음에 풍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양반들의 그런 모습들을 풍자하는 것들 보였었죠.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글 소설 등장합니다. 춘향전, 흥부전 같은 것들 비판하는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최초의 한글 소설 홍, 길, 동, 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설 시조 우리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많이 받았을 겁니다.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어지는데 중장이 굉장히 길다. 그러면서 현실을 풍자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이런 소설들을 읽어주는 사람 전기수라는 직업이 등장을 한다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소리와 탈춤 보시면요. 판소리 여러분 잘 아시죠? 창과 사설로 구성이 되는데 서민과 양반의 인기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5대 마당에서 아까 했던 흥부전 수군가 흥부가 춘향가 적벽가 등등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탈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반 탈춤이랑 봉산 탈춤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 보시면 사회 모순을 풍자한다라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화 같은 경우에는 그림인데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라는 게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 까치호랑이라든지 문자도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으니 그런 것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5단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사회가 바뀝니다.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요? 누구 중심으로? 부계, 아버지 쪽으로 중심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적장자 그래서 적장자가 제사도 하고 상속도 하고 얘네들을 바탕으로 뭐도 만들어지고 족보도 만들어지고 등등등등 혼인에서도 바뀌고 혼인도 남성 중심, 부계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상공업, 농업과 상공업 중으로 얘기하면 농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모내기, 그 다음에 무슨 작물? 상품, 작물 얘기했습니다. 상품 작물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분홍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임노동자 같이 아니면은 머슴살이 같은 것들 농민층에서도 바뀐다. 그래서 상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했죠? 장시. 그리고 상인층 그래서 상단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상단이 꾸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부상 얘기 나왔습니다. 보부상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객주 얘기 나왔고 수공업이나 광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중심으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무슨 문화? 서민 문화를 살펴보면 서민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풍자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소박한 모습들 보인다라고 얘기했고 중인들은 시사를 조직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글 소설 그 다음에 사설 시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판소리 탈춤 그 다음에 민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민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풍자와 소박한 그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5단원 수업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정리 잘 하시고 시험 공부도 잘 하시면서
3학년 2학기 마무리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